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1교시 학습 목표. 드론의 통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송신기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수신기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드론의 통신 원리, 송신기와 수신기, 무선 주파수의 이해입니다. 자, 학습하시기 전에 오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그러한 주제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조종 원리는 주파수란 어떤 것인가? 송신기와 수신기의 차이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자, 주로 여러분들께서 무인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사람은 탑승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걸까? 거기에 따른 원리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무선 주파수의 이해, 무선 주파수, 드론과 무선 통신의 종류, 2.4GHz와 5.8GHz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이제 수업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림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자, 무선 주파수 관련된 수업인데 이 그림이 또 나왔네요. 그죠? 자, 조종기에서 여러분들 신호를 보내고요. 그 신호를 수신기가 받고요. 그러한 수신기는요, 이렇게 FC가 미분, 적분, 함수, 한마디로 PID 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변속기에 신호를 주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당연히 프로펠러가 양력을 발생하는 원리죠. 자, 그런데 그림 도표는 기존에 저희가 학습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오늘 하단을 한번 보시면요. 자, 드론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그 중에서 크게 세 도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요, 무선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러한 통신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동력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드론 관련해가지고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선 주파수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통신 분야 관련해서 전공 수업을 학습하시지 않으신 이상 주파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초 관련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컨트롤과 통신이 필수입니다. 무선 통신은 1858년 미국과 유럽을 처음으로 연결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논의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해저 케이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해서 구축하는 과정, 공정 자체가 굉장히 길다.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둘째로 치더라도요, 우선 근본적으로 해저 케이블은요, 끊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통해서 유럽 대륙과 미국 대륙을 연결을 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속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898년 미국의 니콜라 테슬라는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무선 신호로 먼 장소에서 보트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초보적인 기술이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다. 시도 자체가 굉장히 역사에 남을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드론의 조종뿐 아니라 드론에 장착된 다양한 장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통신이 불가피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할당된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자, 주파수는 특정 국가 내부에서만 전파되는 그러한 성격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제조업체는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의 경우 특정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국제 규격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태까지 드론을 나누는 기준이라던가 이러한 기준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소형 드론이라고 딱 들으셨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레저라던가 아니면은 취미,
민수용 드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소형 드론은 그러한 카테고리에 있는 드론들을 말씀드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척점인 대형 드론은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분류를 하나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소형 드론의 대척점인 대형 드론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군사용 혹은 특수 목적용 드론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회에서 혹은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드론에 대해서는 따로 주파수 관련돼 가지고 할당된 국제 규격이 없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드론만 사용할 수 있는 저용 주파수를 할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주파수는 주파수 사용료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면요. 드론을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활용을 하실 때 따로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처럼 월 정액료를 부가적으로 지불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죠. 이러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민간이나 상업용 드론의 일반 주파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따로 할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법을 예로 들면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국제법의 개념이 있고요. 각각 국가마다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국내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파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상업용 드론 관련된 주파수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각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자, 특수 목적용은요. 별도의 주파수를 따로 분류해서 할당하여서 사용합니다. 미국 국방부도 군용 드론의 주파수를 따로 할당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국외에서 우리가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 위성 통신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론을 조종하게 됩니다. 주파수의 이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단위 시간 내에 몇 개의 주기나 파형이 반복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를 말하면서 주기의 역수와 같습니다. 이 문장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종의 파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파장이라는 거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면요.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손으로 물을 휘저으셨을 때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무언가 울렁이는 그러한 너울 같은 것들이 발생되겠죠. 예, 이러한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위 시간 내에 특정한 그러한 형태로 주기나 파형이 반복된다. 이것을 반복되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1초당 1회 반복하는 것을요. 우리는 1Hz라고 하고요. 진동수는요. 1사이클 퍼 세크라고 합니다. 드론이 주로 사용하는 2.4GHz 대역에 접하는 직진성이 우수하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PCM 방식에 비해서 통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드론 관련해서 조종하는 데 있어서 2.4GHz의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종기, 한마디로 송신기죠. 송신기를 들고 계신 위치에서 드론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경우 그리고 주로 드론은 우리 조종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고도, 한마디로 높은 위치에서 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다른 주파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차지하고도요. 그냥 장애물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한 주파수의 신뢰도를, 통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장애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PCM 방식은요. 2교시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통달거리라고 나머지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통달거리는 말 그대로 레인지 거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파수 신호가 닿을 수 있는 일정한 거리 범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통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존에 드론을 조종하는 2.4GHz대의 주파수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출력, 한마디로 방사하는 그 양을 강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출력, 기본적으로 300mW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개별적으로 따로 전파법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드론을 굉장히 멀리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2.4GHz 대 통달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도달, 통달거리를 늘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단순하게 출력을 강하게 조절하시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각각의 주파수 관련해서 할당되어 있는 기준, 허용 출력을 넘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로 사용되는 통신 장비라던가 다른 무인기 관련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법에 의거해서 출력 300mW 이상을 사용하시려면요. 따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드론 무선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통신은 대기권에 발사된 인공위성이 통신 신호를 중계하는 것입니다. 위성통신은 통신 가능 범위가 넓고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구 궤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상 기반의 통신시설이 붕괴되어도 통신에 제약이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선 1차원적으로 위성통신이라는 이러한 방식, 무선통신 방식을 들으셨을 때 우리 드론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바로 먼저 딱 스쳐가는 그러한 무언가 용어가 있죠. 어떤 거죠? 그렇죠. GPS입니다. GPS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기체 스스로 드론 자체의 이 현재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이륙을 한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신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조종기의 위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종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드론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요. 드론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은 그러한 일반인 분들이 이러한 위성통신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본인도 모르게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활용법이 하나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때 군집 드론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죠. 예. 자, 1018대를 띄워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군집 드론을 활용한 라이트쇼 한번 보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 강원도였죠. 강원도에 있는 그 지역 특성상,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계절 관련해 가지고 통신 관련해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벤트인데 무언가 사고가 발생되거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알래스카 기지에서 위성통신 이 무선 방식을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서 이렇게 군집 드론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요. 조종 관련해서도 위성통신 무선 방식 반드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 다음은요. 셀룰러 시스템입니다. 셀룰러 시스템은 GSM, CDMA 기술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 관련해서 똑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응용해서 이해해 주시면은 오늘 학습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1세대 1G라고 하죠. 여기서 1G는요. 우리가 USB 같은 데이터 용량 방식의 1기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신 관련해서는요. 하나의 세대, 제네레이션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1세대 1G는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2세대 2G는요. 디지털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3세대라고 불리는 3G부터는요. 문자와 음성 외에 인터넷까지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랑 비슷한 연배 세대이신 학습자분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 사용을 하셨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 1세대 때는 통신만 가능했나요? 아니면 전화만 가능했나요? 시티폰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선 통신 방식이 점점 기술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만 가능했던 시대였지만 그 이후에 2G, 이거를 사용을 할 때부터는요, 무언가 간단한 방식이지만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G,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음성, 한마디로 통화 음성이 굉장히 깨끗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3세대 때부터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나 음성 관련해가지고 활용하기 굉장히 편해졌고 더군다나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도 가능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 이후 이제 4G, 5G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은
이 셀룰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드론 제조사가 셀룰러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요. 일단 통신사와 연계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 단말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드론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간혹 가다가 국내 통신사인 KT나 SKT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드론 관련해서 주파수 이렇게 통신사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는 뉴스 혹은 기사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셀룰러 시스템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늘 조금 산업 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5G인데요. 5G니까 당연히 통신 신뢰도라던가 이 통신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굉장히 용량이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때는 뉴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핸드폰 5G 관련해서 국내에 이 제대로 된 통신망 시스템이 아직은 100%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은 5G를 냈으나 우리가 실제로 5G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거리도 있었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형식인데 드론 관련해서 무선 통신 5G가 완벽하게 연계가 될까? 혹은 경우에 따라서 5G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무선 통신을 통해서 드론을 응용을 할 때 과연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 늘 이렇게 의구심은 가지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차츰 드론 관련해서 5G 연계할 수 있는 통신사들이 조금 더 통신망을 촘촘하고 정확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언론 기사들 많이 현재도 접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기억을 하시면서 셀룰러 시스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딱히 추후에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신회사의 무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셀룰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드론 통신 사용을 하게 되면요, 기체에 관련된 그러한 금액만 지불을 하시고 끝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요, 이러한 별도의 요금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시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드론 관련된 무선 통신 체계에서의 셀룰러 시스템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요, 추후에 산업화, 이러한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할 때, 아,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근거리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의 랜을 무선화한 겁니다. 과거 세대 때 분들은요, 한때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PC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천리안이라던가 나우누리 이러한 명칭 기억하고 계신 세대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세대 때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뎀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그 모뎀이요, 결국은 전화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통신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요, 집에 전화를 원활하게 쓰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분들은요, 오히려 와이파이 이러한 관련된 문장을 한번 읽어보셨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한 유선 방식을 무선 방식으로 채택화해가지고 개발한 그 부분이 와이파이의 성격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미국의 전지전자학회라고 하는 IEEE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전지전자학회가 무선 랜 표준인 IEEE 802.12를 제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무선 랜 기기들이 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는 출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기기들과 통신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레인지, 통달 거리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의 성격에 비추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와이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제한적이고 단점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이 통신의 레인지 거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출력의 제한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군용이라던가 특수 목적용 그러한 드론보다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가형 드론
혹은 레저용 드론에 활용하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드론 기체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요, 도대체 어떤 드론을 사야지 괜찮은 건지,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 걸 좀 사고 싶은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통신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본인이 원하시는 건,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최소한 내 드론은 한 1km, 2km 정도까지는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통신 관련된 방식에서 와이파이 주파수 방식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체를 모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드론 무선 통신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추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이 이제 지불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적합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는 한마디로 이 드론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많이 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초보자분들. 그래서 외형적인 하드웨어, 이러한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 미적인 기준에서 드론을 먼저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대부분 여러분들 기준에서 좀 예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러한 저가형 드론들은요, 와이파이 무선 통신 방식이고 저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는 컴퓨터, 이어폰 등 정보통신 기기들을 근거리에서 서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통신 무선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블루투스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루투스는요, 저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ISM 대역인 2400에서 2483MHz대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산업 분야, 과학 분야, 의료용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다른 주파수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따로 호핑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블루투스는요, 전송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대신에 단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저전력이라는, 한마디로 만약에 블루투스 방식으로 조종하는 그러한 드론을 접하시게 되면요, 물론 저가형 드론일 겁니다. 절대 산업용 분야에서는 이러한 블루투스 기반의 무선 통신 방식으로 운영하는 드론을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형이다라는 거 생각을 꼭 해주시고, 저전력이다라는 거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루투스 기반으로 조종하는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생각보다 배터리는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대형 기체, 소형 기체,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현재 국가자격증 기준으로 4종에 분류되거나 4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장난감, 완구형 드론들이 좀 많이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블루투스 기반은요, 다른 주파수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호핑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형 관련된 드론에서 사용되는 블루투스 방식은요, 이러한 호핑 기술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드론 주파수에 의해서 흔히 저희처럼 드론 전문가들은요, 그냥 간편하게 주파수에 얻어맞았다, 다른 주파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주파수 얻어맞아가지고요, 생각보다 조종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조종기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진 키를 여러분들이 쭉 밀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생긴다, 한마디로 드론이 늦게 반응한다라는 그러한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블루투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미용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접하시기 쉬운 드론 분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학교 운동장, 놀이터 이런 데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특히 조심하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는요, 전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적은 완구용 드론에 적합합니다. 네, 주파수 신뢰도는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떨어진다, 드론에 적합한 그러한 무선 통신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GHz와 5.8GHz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사용하는 드론은요, 2.4GHz 대역을 사용해서 먼 거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2.4GHz 대역은요, 사용을 해도 출력에 따라서 단거리에서 최소 1km 이상까지 수신거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조종기들은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다양하여서 서로 겹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4GHz라는 건 하나의 뭐 고속도로나 국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안에 세분화돼서 1차선, 2차선, 3차선,
우리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길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파수의 전파를요, 동시에 발산하면 혼신을 일으켜서 노컨이 발생됩니다. 노컨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노컨트롤입니다. 조종기가 보내주는 신호를 우리 기체가 받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1초에 한 번의 전자기파 진동을 측정한 것이 1Hz 단위입니다. 헤르츠는 파동이나 진동의 빈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사용하는데 이러한 관련해서 주파수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반복적인 사건의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드론에서 이야기하는 2.4GHz 관련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보셔서 이해하시면은 기초적인 이해 부분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송수신기에서 겹치는 주파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변환해서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양방향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노컨 현상이 벌어졌다 하여도요, 다시 경우에 따라서는 주파수 송수신이 원활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원인이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노컨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양방향 연결이 계속해서 방해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무조건 다시 바인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시기 이전에 일단 노컨 현상이 벌어졌다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떠한 변수가 내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을까라는 걸 빨리 파악하시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안테나의 길이가요, 굳이 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테나의 길이가 짧아져도 조종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론 중 자체 카메라, 쉽게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이제 수납되어 있는 별도의 짐벌을 통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제 FPV 조종하는 기종들은요, 카메라하고 스마트폰 간의 통신은 2.4GHz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조종기 주파수도 2.4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을 전송할 때 조종기 주파수하고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주파수하고요, 조종 주파수를 똑같이 단일 체계인 2.4GHz를 사용을 하면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노컨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 초반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국내로 다양한 기체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제 수입이 되었을 때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조종하고 영상 신호를 둘 다 2.4GHz대를 선택을 한 그러한 기체를 잘못 운영하셨던 분들, 원인도 모르시고 이제 기체가 막 운용을 하다가 추락했던 그러한 이벤트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그런 좀 이슈들이 많이 좀 국내에 있었죠. 자, 결론적으로 대다수 드론은요, 조종은 2.4GHz, 영상 주파수는 5.8GHz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용 기체들, 주로 이제 DJI 같은 이제 메이저 회사들 기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DJI 회사의 영상 촬영용 드론들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을 때 매뉴얼을 잘 보시면요, 이 통신 무선 방식은 2.4, 5.8GHz를 사용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이 되어버렸죠. 예. 자, 그리고 채널이라는 거는요,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명령하는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TV를 보실 때 여러분들 각각 채널마다 다른 영상들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진, 후진, 좌우 각각 채널이 다르겠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전진, 후진,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키가 한 채널, 좌우 이동 에일러런이 한 채널, 그 다음에 고도, 상승, 하강, 스로틀 한 채널, 러더 한 채널. 그래서 최소 4채널 운영하는 조종기는요, 둘은 조종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 장비들, 기능 키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했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채널이 추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종기, 근본적으로 송신기죠. 송신기를 구매를 하실 때 이 송신기가 구현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냐에 따라서 채널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부분 비용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입니다. 송신기는요, 영어로 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신기를 선택을 하실 때 간혹 가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을 보셨을 때 TX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보시면요, 이거는 송신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파수를 보내는 역할이죠. 그러면 받는 기체인 수신기,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RX라고 약자로 우리가 쓰고요. 말 그대로 송신기가 보내주는 주파수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말하는 소리나 보는 영상이나 조종기에서 나가는 조종 신호를 전자기파로 데이터 변환해서 주파수로 만들어주고요. 이러한 주파수는요, 전자기파를 주변 공간으로 보내서 안테나 같은 장치를 통해서 멀리 퍼질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주파수를 수신받는 수신기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수신이 되고요. 신호를 원래의 소리나 영상 또는 조종자의 조종 신호를 변환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신 것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주파수는 2.4GHz에서 5.8GHz 대 주파수를 쓴다. OX인데요. 정답은요? X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2.4GHz하고 5.8GHz를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의구심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문장을 잘 보십시오. 2.4GHz 따로고요. 5.8GHz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할당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문장에서는요, 2.4GHz에서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한테 이 2.4GHz하고 5.8GHz를 쓴다라고 명확하게 따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요, 2.4GHz하고 5.8GHz대를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2.4, 2.5, 2.6, 2.7도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짚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송신기는 약칭으로 RX라고 표시를 하고요. 신호를 받는 역할이다 라고 써드렸는데 맞을까요? 정답은요? 아니죠. 송신기는요, 트랜스미터, 약자 TX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은요, 꼼꼼하게 한 번만 다시 보시면요, 오늘 학습하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드론의 무선 통신에는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드론 주파수는 2.4GHz와 5.8GHz대의 주파수를 쓴다. 반드시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십시오. 송신기는 TX, 수신기는 RX라고 표기합니다. 참고 자료였고요. 차시 예고는요, 2교시 안테나 관련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학습 개요, 학습 목표는요, 송수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송수신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안테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송수신 원리, 송수신 방식의 차이, 안테나의 특성입니다. 오늘 학습하시기 이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드론 통신의 송수신 원리는 어떻게 될까? 송수신 방식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안테나를 구분짓는 구별 방법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차입니다. 드론의 통신, 안테나, 송수신기의 이해, 안테나의 이해, 이렇게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수신기의 이해입니다. 저번 교시에서 여러분들께서 RX, TX 관련해서 이 약자는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익히셨을 것 같고요. 송신기는 어떤 부분이고 수신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수신기 묶어서 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종기의 신호를 기체로 전송해서 기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 그죠? 어떤 걸까요? 송신기일까요? 수신기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시죠? 그런데 잘 문장을 보십시오. 조종기에 신호를 기체로 전송하여서 라고 이렇게 단서가 있죠. 말 그대로 송신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송수신기를 같이 붙여서 이해를 하실 때에는 저번 교시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때에는 묶어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 차시부터는요, 여러분들 조종기 관련해서 반드시 조종기는 송신기다. 이렇게 구별 지어서 따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주로 이제 송신기 관련해가지고 혹은 수신기만 따로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가 있지는 않고요. 송수신기를 같이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A사의 송신기는요, 특정 B사의 수신기하고 호환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의 송수신기를
꼭 구매를 하시거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서두에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학습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로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이러한 2.4GHz 대는요. 조종 관련한 주파수로 주로 쓰이고요. 5.8GHz는요. 우리가 저번 교시 때 따로 영상 신호 관련해 가지고 주파수로 쓴다라고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송신기의 출력하고요. 수신기의 감도에 따라서 제어 거리가 상이합니다. 말 그대로 레인지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통달 거리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레인지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미리암페어라고 하는 출력을 계속해서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통신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레인지 거리는 늘어납니다만,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꼭 전파법에 의거해서 300mW 이상 여러분들이 출력을 올리실 때에는요, 따로 별도의 승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수신기 관련해서는요, PWM 방식이 있고요, PPM 방식이 있습니다. PWM 방식은요, Pulse Wide Mod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스라는 건 한마디로 어떤 거죠? 진동 혹은 진폭,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된 송수신, 특히 앞부분에 영어가 P가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진폭 관련된 거구나, 그냥 펄스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WM 방식은요, 펄스 폭의 변동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각 채널당 하나의 케이블을 할당합니다. 자, 계속해서 PPM 방식은요,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펄스의 위치 변동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PWM과 PPM은요, 가장 대표적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체계가 비슷하면서도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개의 신호를 제어하는 이러한 특징이 PWM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되어서 시간차를 두어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PCM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약자고요. PPM하고는요, 방식 자체가 비슷한데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요, 디지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체계하고요, 아날로그 체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적인 예는요, TV로 따지면은 화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과거에는요, TV를 안테나를 통해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형태였을 때, 안테나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한마디로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간혹 발생됐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방식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신호 방식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케이블 TV라던가 별도의 다른 통신 장비들, 단말기 같은 거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월별로 따로 지출하셔가지고 케이블 TV 같은 거 보시죠. 그런데 굉장히 화질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셨을 때 디지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시리얼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수신기를 제조하는 각각 제조사별로 따로 분류를 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인데요. S버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일본의 후타바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시리얼 방식 신뢰도가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SUMD, IBUS, X버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로 이 약자 관련해서는 이 제조회사에서 꼭 이런 발음으로 불러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해놓은 것도 없고요. 분류법도 따로만 정해져 있는 거지 발음 관련해 가지고는 딱히 큰 지침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S버스 혹은 SBUS 이렇게 부르셔도 무관합니다만, 주로 발음하기 쉽기 위해서 S버스 이렇게도 부르고요, I버스, X버스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드론 업계에서 있으면서 SUMD 방식은 주로 이제 접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발음하는 방식이 따로 있거나 이런 거는 SUMD에서는 제가 접해본 적이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 관련해 가지고 한번 도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아직 모터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맨 왼쪽 상단에 BLDC 모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터는요,
어떤 신호를 통해서 혹은 어떠한 센서가 작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죠? 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ESC. 이거는 전자제어 변속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ESC는요. 어떤 거죠? 어떤 명령 체계를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을 하죠? 네, 가운데 컨트롤 보드가 있죠. 그런데 이 컨트롤 보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드론의 FC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FC는요. 다시 오른쪽을 보시면요. RF 모듈이라고 있죠? 네, RF는요. 라디오 프리퀀시, 한마디로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무선 조종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학습하신 송신기 개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사실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송신기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요. RF 모듈, 한마디로 수신기,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관련된 모듈이 이렇게 수신을 하고요. 그러한 수신 신호를 가져 PPM 방식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FC한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FC는요, 다시 전자제어 변속기한테 신호 주파수 관련해서 명령을 내릴 때 PWM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시 전자제어 변속기가요, 모터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 체계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드론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 센서, 전자 관련된 부분들이 전력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 작동, 구동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 명령 체계는요, 한마디로 배터리는 힘을 주는 거지 명령을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주파수 관련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명령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체계가 이제 수신기에서 FC로 보낼 때는요, PPM 방식, 그리고 FC에서 ESC로 보낼 때는요, PWM 방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변화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PWM 방식하고 PPM 방식,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각각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상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로는요, 1초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PWM 방식은요, 조금 이 파란색 면적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PPM 방식은요, 특정 시간대가 약간씩 변화되는 거 보실 겁니다. 대신에 빨간 막대가 크기가 변하거나 높이가 변화가 생기진 않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테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이폴 안테나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다이폴 안테나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드론을 구매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 조종기, 송신기에 탑재되어 있는 안테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부터 드리고 나서 문장 읽어드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제가 도울 건데요. 우선 다이폴 안테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짧은 송수신 거리 대신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 그리고 옆면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우선 다음 슬라이드 잠깐 좀 넘어가 보면요, 다이폴 안테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멀리서 보셨을 때에는 이런 펜 타입으로 일직선으로 쭉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옆면으로 송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둥 형태 주변에서 이렇게 주파수가 송수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 파장이 이렇게 도달되고 혹은 받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 회로 콘덴서라는 건요, 이 도면상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요, 주파수가 이렇게 도달 범위, 우리가 파장을 파악하기 쉽고요. 그리고 그림상에서 파란색 부분은요, 전기장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제 손가락을 잠깐 좀 봐주시면요, 다이폴 안테나가 여러분들 손가락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디자인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같은 다이폴 안테나인데 이렇게 꺾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아까 GIF 파일, 애니메이션 파일 보신 바와 같이 이 옆면으로 송수신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 안테나가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 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옆면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이러한 지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맨 위에 손끝을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앞선 슬라이드 파장을 보시면요, 맨 밑부분, 여러분들 손가락의 손톱 부분은요, 쭉 하고 일자로 나가는 그러한 주파수 도달 모양이 아니죠.
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여러분들 퍼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가락도 그렇고 다이폴 안테나도 그렇고 원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파수 파장을 우리가 멀리서 본다면요, 거의 사과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사과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그랗죠? 그런데 그 꼭지가 있는 가운데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움푹 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조종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요, 간혹가다 이러한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셔서 이 안테나를요, 제 손을 보시면요, 자, 제 손이 이렇게 조종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죠. 안테나를 주로 이제 드론이 높은 고도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살짝 꺾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일자로 쭉 피셔가지고 눕혀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파수 파장의 모양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요,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 윗부분, 여러분들 손가락 위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 꼭지 부분처럼 움푹 파여져 있는 그러한 파장이기 때문에 점점 기체가 우리 송신기 거리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파수 신뢰도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짧은 송수신 거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너무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주로 여러분들 DJI나 오텔이라고 하는 미국의 드론 회사에서 민수용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촬영용 기체들은요, 전부 다 다이폴입니다. 다만 이 다이폴 안테나가 면적이 조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네모 형태에 가깝냐, 아니면 우리의 손가락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짧은 송수신 거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 잘 보면은 매뉴얼에는 3km까지도 갈 수가 있다, 레인지 범위가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주파수 관련해서 우리가 도달 범위, 거리를 늘린다라는 건 출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파장 모양하고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출력 부분은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다이폴 안테나의 이러한 송수신 파장의 원리, 모양은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는 안테나에 비해서 짧은 거지 절대적으로 짧은 게 아니다라고 꼭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테나 형태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은 것뿐이지 굉장히 짧은 송수신 거리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클로버 안테나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 귀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파를 다각도로 송출 및 수신, 그 다음 기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 시에 주로 장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이폴 안테나의 내부에 지금 보시는 클로버 안테나처럼 이렇게 구리선이 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다이폴 안테나를요, 여러분들 꺾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클로버 안테나처럼요, 이렇게 클로버 안테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네잎 클로버라고 이야기하는 그 클로버와 잎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클로버 안테나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다이폴 안테나의 윗부분을요,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요, 저러한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 이 주파수 파장의 모양을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 꼭지 부분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사각 꼭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구부려지기 때문에 다각도로 송출 및 수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이폴 안테나를 이렇게 구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 시에 주로 장착을 합니다. 다양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젊은 층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드론 레이싱 장르를 좀 예를 들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클로버 안테나를 기억을 하실 때는 일단은 그 지향성이냐 무지향성이냐라는 이런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지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다이폴 안테나는요, 지향성입니다. 꼭지 모양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주변은 둥그렇게 넓게 퍼지는데 가운데 한마디로 안테나의 끝부분이 움푹 파여져 가지고 레인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도달이 짧기 때문에 이걸 구부려 놨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드론을 조종하는 그러한 장르인 레이싱 쪽에서는요, 오히려 레이싱용 기체를 멀리 보내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를 줘서 아크로베틱한 그러한 비행을 하는 조종법이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클로버 안테나를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향성입니다. 우리 조종자 위치 혹은 우리 조종자가 이동할 필요 없이 빠르게 기체가 우리 주변을 맴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 기체 주변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는 기체가 다양하게 막 이동을 하고 빠르게 이동을 해도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기체가 빠르게 멀리 이동을 한다 했었을 때는요, 오히려 다이폴 안테나가 조금 더 적합한 형태의 안테나고요. 이렇게 무지향성인 클로버 안테나는요, 다이폴 안테나를 꾸겨놓은 거기 때문에 장점이 거꾸로 단점이 되는 거죠. 통신 주파수 도달 범위가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오른쪽 머쉬룸 안테나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저번 1교시 때 여러분들 TX, RX 개념 잘 기억하시죠? 슬라이드 잘 보시면요, 주황색에는 TX라고 써 있고요, 하늘색에는요, RX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송신기 관련 혹은 수신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구별 지으실 수 있게 되셨고요. 다만 이러한 클로버 안테나가요, 구리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톱으로만 눌러도요, 흠집이 날 정도로 생각보다 내구성이 무릅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겉에 보호 캡을 씌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클로버 안테나의 겉에 이러한 보호할 수 있는 캡 같은 거 씌워놓은 형태가 머쉬룸 안테나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버섯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머쉬룸 안테나라고 부르는 거지, 따로 클로버 안테나하고 머쉬룸 안테나의 성능적인 큰 차이는 없다. 둘 다 똑같이 무지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체가 조종자 주변에서 다양하게 방향을 틀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통신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기체 자체를 멀리 보낼 때에는 단점이다. 생각보다 레인지 범위가 짧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레인지 범위 기준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여러분들이 쉽기 때문에 헬리컬 안테나도 레인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컬 안테나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지향성 안테나라고 되어 있죠. 지향은요, 말 그대로 특정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송신기가 수신기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클로버라던가 머쉬룸 안테나는요, 기존의 다이폴 안테나를 이렇게 구부려 놨기 때문에 이 사과 모양의 구형이 옆으로 찌그러져서 내 주변의 무지향성, 근거리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는 괜찮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헬리컬 안테나의 사진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스프링 노트 측면처럼 이렇게 이러한 다이폴을요, 옆으로 구부려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파수 파장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둥글둥글 회전을 하면서 직선 거리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범위가 늘어나진 않죠. 네, 이러한 성격이 헬리컬 안테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향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에 응용을 하실 때에는요, 비행 방향하고 우리가 최대한 일치를 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헬리컬 안테나 관련해서는요, 안테나 트래커라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드론 송신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을 때 드론이 당연히 우리보다 높게 있겠죠. 그런데 이 방향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높은 효율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 기체가 이동하는 그런 방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체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지향을 반대쪽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만약에 이러한 경우 헬리컬 안테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기체는 10중 8구 노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테나 트래커라는 건요, 이러한 기체 수신기를요, 저절로 지상에서 알아서 저절로 따라가게 만드는 이러한 자동 추적 장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헬리컬 안테나는요,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높은 고도인 고고도, 뭐 예를 들어서 지표면에서부터 최소한 700km 이상에서 운용하는 300km 이상에서 운용하는 그런 군사용 드론들을 운용을 할 때 위성 무선 통신 방법이랑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안테나 트래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용이나 산업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만나시기는 힘들어요. 근데 간혹가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해드린 이러한 사진 형태 보시면요,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을 하는 헬리컬 안테나를 대표적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진의 왼쪽 하단부를 보시면요, 수신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클로버 안테나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안테나 관련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별 짓는 부분, 그 다음에 장단점,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송신기가 헬리컬이라고 해서 수신기가 반드시 헬리컬 형태일 필요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패치 안테나입니다. 잘 보시면요, 밑에 검은색 조종기가 보이시죠? 송신기. 그 옆에 안테나 같은 건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보이시는 네모난 넓적한 판.
이거 자체가 이제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요, 패치 안테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향성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네모 면적 쪽에서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쭉 길게 파장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은 면적이 작고요. 이 옆면 쪽을 보시면은, 측면 쪽을 보시면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향을 어떻게 하시면 될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향성 안테나고요. 비행 방향하고 일치했었을 때 높은 효율을 발생시킵니다. 헬리컬 안테나보다는요, 그나마 조금 지향 관련해서 엄격하진 않다.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처음 학습하시기에는 쉬우실 것 같고요. 대신에 주파수 대역이 좁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패치 안테나를 사용하는 그런 장르 분야 중에는요, 지금 보시는 건 FPV 장르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FPV 고글인데요. 쉽게 말해서 레이싱 장르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안테나 위에 보시면요, 지금 머쉬룸 형태 안테나가 2개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요, 네모나게 하얀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패치 안테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FPV 고글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드론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레이싱 장르에서는요, 우리가 육안으로 기체를 보면서 조종하는 장르가 아니죠. 그래서 영상 신호를요, 어떻게 내가 신뢰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활용을 잘 착안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상 신호 주파수는요, 우리가 주로 이제 5.8GHz대를 사용을 한다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 신호하고 단순하게 조종 신호를 우리가 USB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용량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조종 주파수는 단순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주파수는요,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굉장히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영상 신호 관련해가지고 영상 화면에 의존을 해서 조종을 하는 이런 FPV 레이싱 장르는요, 영상이 절대 끊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본인이 주로 이제 생각보다 높은 고도는 아닙니다만 뭐 한 15m 정도, 20m 위에 아마도 우리 눈높이보다 확연히 높은 그러한 고도에서 주로 이제 아크로바틱한 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 눈높이보다 낮은 그러한 고도에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따로따로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싱 장르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근본적으로 활용하는 이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조종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조종을 하는 그러한 장르다 보니까 이러한 액세서리 패치가 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다양하죠. 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요거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죠. 색깔 자체도 검은색 모노톤이고요. 뭐 따로 문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건 없죠. 그런데 이러한 패치 안테나를 보면요, 저는 조금 이제 심플한 거를 사진을 넣어드렸습니다만 제조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알록달록하고요, 디자인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패치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미적 기준에서 나는 좀 이게 이쁜 것 같아 라고 해서 패치 안테나만 잔뜩 붙이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앉아서 FPV 고글을 쓰시고 조종을 하신다고 생각했었을 때 가만히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조종을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패치 안테나만 달아놓으면요, 지향성이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돌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활용법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춰서 안테나를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안테나 선택 시의 중요한 요소는요, 활용 방법과 목적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셨을 때 제가 강조해드렸던 각각 안테나의 특성, 주파수 파장, 모양,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주파수의 신뢰도, 지향성, 무지향성, 통신 도달거리 등을 잘 생각을 해서 안테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요, 무조건 이 안테나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범용성이 높은 안테나는요, 우리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종기든 간에 처음에 조종기에 장착되어 있는 안테나가 기본적으로 다이폴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에 대한 학습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M 방식은요, PPM 방식과 유사하나 디지털 방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죠? 네, 디지털 방식입니다. 방식이 유사한 것도 맞고요. 다만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 차이가 크게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강조를 해드렸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에서 3km 거리에서 촬영 시에 드론의 안테나는 머쉬룸 타입이 좋다라는 거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조종자 위치에서
기체가 2 혹은 3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우리 주파수 레인지 통신 도달 거기에 따른 신뢰도를 생각을 하시면요. 어떤 안테나가 맞을까요? 머쉬룸 타입은 대표적인 무지향성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향성이 더 좋은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체하고 조종자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중간에 높은 건물이라던가 산이라던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야다 했었을 때에는 헬리컬 안테나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거리만 나와 있죠. 헬리컬 안테나는요 주로 높은 고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러한 개념을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러한 활용 시에 여러분들이 편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향이라는 건요 고도 관련해서도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PPM 방식과 PW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차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향성과 무지향성 안테나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안테나의 조건은요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이 안테나가 좋다라는 개념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참고 자료였고요.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3교시는 짐벌 시스템입니다.